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제가 아직 인사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수하셨습니다. 네,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나 본데 제가 기분이 좋아지면 수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네, 전설의 소문이 있어요. 근데 매우 뜨거운 오프라인의 열기 덕분에 오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분들까지 우리 매우 상세하게 우리는 오늘 어때요? 전세에 있어서는 진짜 자신감 가지고 오늘 이제 이 하루의 수업을 마칠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네, 아직 은님도 얘기 안 했는데 와 소리에 제가 일단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일단은 오늘 2강 진행하게 될 양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2강 좀 기대하고 오셨나요? 네. 네, 2강. 오늘 전세 배우지라는 거는 이제 알고 오셨을 건데, 근데 전세를 배운다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 그게 알고 싶었어. 궁금했어. 그다음에 나 투자 곧 할 건데 이제 따라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마음은, 중요하다곤 하는데, 일단 매수부터. 사고 고민하면 안 될까? 아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전세는 조금 너무 그 뒤에 뭔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는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네, 샀어요. 들어가 사실 건가요? 네, 전세 놓으셔야 되죠? 네, 전세. 어쨌든 우리가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임대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투자의 매수와 이 임대 전세 세팅은 세트다, 하나다. 라는 거를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처럼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 나와야 되는지 오늘 매우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저를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자하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나이. 분명히 나 그때 월급이 젊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월부에 와서 저도 열반 스쿨로 일단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현장에 남아서 투자하고 제가 배운 것들 여러분들께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시장도 되게 다양하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는 막 예시 들 때, 수업의 그 언젠가처럼 느껴지는 시장이에요. 2016년 이때는 이제 서울 수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투자를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가다 보니 어때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남 투자할 건데 서울 수도권이 더 올랐으니까 이제 남 투자를 놔야 돼.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120% 공감해요. 한 번도 투자할 곳이 없던 적은 없었다. 네. 시기에 따라서 기회의 시장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는 서울 수도권을 먼저 투자하고 봐나갔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서 더 이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질 때부터는 지방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광역시도 보고 중소도시도 보고 그다음에 거의 상승장의 막바지쯤에는 이제 20만, 30만대 되는 소도시까지도 같이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갔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 시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이제 느끼셨을 건데, 그러면서 다시 서울 수도권에 기회가 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서울 수도권 투자를 해 나가고 하면서 지금 10년 차 실전 투자자로 여전히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는 제가 세다가 사실 이제 더 이상 세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더 하진 않았는데 매수, 그다음에 뭐 매도, 그다음에 사실 전세 세팅도 엄청 많겠죠. 이 안에는 다 합쳐가지고 총 거래가 70회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아요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이렇게 이 거래를 하면서 쌓였던 그 여러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근데 양파리는 뭐 처음부터 투자를 되게 잘했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저는 뭐 집이 없었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큰 돈으로 집을 구해볼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억에 투자를 하는데 제 1억에는 심지어 절대가가 되게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큰 돈은 어쨌든 제 기준에서 그 큰 돈을 보내본 적이 없다 보니 잔금을 치는데 현장에서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은 이런 카드용 OTP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잔금날 제 앞에 매도자가 있는데 안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를 앉혀놓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고 막 은행 가서 이렇게 OTP를 만들어서 이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집 사신 분들, 혹시 전세 세팅하신 분들 현금으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수표 이체 말고 수표. 제 1억이 이렇게 매수할 때도 OTP도 없어가지고 막 뛰어갔다 왔는데, 이제 전세를 맞췄는데 처음 만나는 전세입자잖아요. 처음 만나는 전세입자가 전세 잔금을 내미는데 이런 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근데 요 당시에는 이렇게 타인 수표를 받게 되면 당일날 바로 이렇게 이체가 안 됐어요. 네. 이것 또한 저는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그날 어디 건너가야 되는 돈이었는데 돈이 하루 묶여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시기도 있어요. 한 번에 이제 진짜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 계획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끌려가듯 의사결정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초보 때. 왜냐면 초보 때는 옆에서 사장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막 가격도 열심히 깎아주시고 하다 보면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이만해져. 근데 마찬가지. 저도 이제 열심히 가격 조절도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는 가계약이 아니라 이제 바로 또 이제 시간이 어떻게 닿아가지고 매도자랑 바로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부동산에서 시간 약속을 정하고 저는 이제 옆에 부동산 옆에 아직도 생각나요. 파리바게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자금을 체크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세운 자금 계획상에는 계약금 넣고 이렇게 잔금 치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계약하기 직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돈이 비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매도자가 약속한 날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돈은 그 날짜보다는 며칠 뒤였어요. 그래서 그럼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하고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가고 매도자도 왔죠. 그래서 매도자분이랑 이제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2천만 원이 비어서 이 계약을 못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매도자의 반응.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매도자한테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상황과 그다음에 그 상황에 또 사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매도자 또한 이렇게 거래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되게 최대한의 협조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2천만 원 빌렸어야 하지 않았겠죠. 근데 매도자분이 그냥 이 돈 나중에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차용증을 써서 투자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요 시장 안에 어때요? 요 시장 안에 급등장도 겪게 되죠. 특히 2020년도에는 임대차 입법이 등장했던 해가 2020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제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전세를 바로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맞추고 났는데 막상 또 계약서 쓰기 직전에 전세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다시 구하면 되지. 아직 잔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를 또 구했는데 또 마찬가지. 또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세가 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전세 계약이 그렇게 파기가 되면서 이거 뭐지? 첫 번째는 그래 어쩔 수 없대 빨리 구해야지 했는데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7월에 임대차 입법이 나왔고 다행히 제가 잔금을 되게 길게 가지고 있어서 가을 잔금이었는데 가을에 잔금하기 직전에 전세를 맞출 때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플러스 T의 투자로 전세 세팅이 마무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험도 있구나. 진짜 투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사실 시장에 따라서 투자의 완급 조절을 하게 되죠. 더 열심히 내서 할 때도 있고 조금은 분위기를 보면서 좀 더 조금은 속도를 늦춰서 투자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거의 투자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이제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공무원 들어갔을 때 예상 퇴직 연도가 2040년이었거든요. 2007년에 이제 입사를 했고, 근데 그때도 지금도 깜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날이 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날짜인데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딱 20년 앞당겼더라고요. 2020년 네. 퇴직하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열심히 저도 가르쳐드리고 또 열심히 투자에 나가는 강사이자 지터이자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왜 시장 얘기,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어떤 실수를 했었는지 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드리냐. 사실 제가 지금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그 돈을 현장에서 바로 못 보내서 막 매도자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엄청난 막 싸움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놀랍고 되게 당황하고 또 전세가 계속 어그러질 때 진짜 무섭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내가 처음 겪을 때 제일 어려운 거고 그럴 수 있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펼쳐질 거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만들어 드리고자 제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남은 2주 뭘 하고 있냐, 어느 지점에 와 있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1강 때 배운 거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네, 우리가 좀 기억력이, 저도 그래요. 어제 뭐 먹은지 기억 안 날 정도로, 이제 사실 이 순간에 너무 그러니까 집중해 계신데, 4주 동안에 우리는 투자의 전 과정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강 때 우리 뭐 했지? 기준. 투자에 있어서 저환수 원리라는 거 되게 많이 듣고 막 이제 여기 새겨야 돼까지는 했는데 왜 새겨야 되는데 적용은 안 될까? 그거를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원칙에 따라서 투자 물건 찾는 거를 1강 때 밥잘님이랑 이제 배우셨고, 오늘 저랑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세를 놓을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3강에서 잔자님이랑 이제 비교평가, 그리고 끝장 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인님이랑 여러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열반스쿨 중급반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나 10억 만들 수 있어 라는 게 이제는 진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멀고 남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그려드릴 거고, 4강에서도 주인님이 진짜 나는 이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지점 전세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전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계시죠? 이렇게 또 어제도 대책이 나왔죠. 어제 대책 나오고, 네, 되게 당황스럽죠. 일요일 날 이게 무슨 일이지? 일요일 날 근데 지금 이제 627 나왔을 때부터 일단은 나 투자 못하나? 라는 마음 드셨을 건데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지금 조금 그래도 이전보다 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들을 때 열중간 통해서 뭘 배우고 싶으세요? 정말 저도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를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7 이후 전세 맞추는 프로세스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례, 유의점이 궁금해요. 그다음에 전세 뺄 때 유의사항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 이해는 되는데 제가 못 보는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그것까지 다 해소돼야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느껴졌었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죠. 대출 규제 후 전세 빼기, 그다음에 전세 대출 제한 전세 빼기, 그다음에 전세 빼기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의 표현 그대로예요. 지금 정책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입자 세팅하는 디테일한 방법. 네. 제가 감이 안 오면 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막 이 단어가 맴도는 거, 구체적인 디테일한 예기치 못할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627 지금 처음이 아니죠. 627은 처음이지만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전세 대출 처음 나올 때 전세 때문에 투자 못할 것 같아요 했고 또 대출 또 쪼이면서는 대출 때문에 투자 못할 것 같아요 했고 이렇게 규제 나올 때마다 규제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규제가 없는 시장 있잖아요. 하락장. 그때는 시장이 무서워서 잠깐 지켜보다가 지금은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월부 안에 내가 있는 시간이 뭐 이제 짧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길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과연 투자하기 너무 좋아요 했던 적이 있었을까? 종류만 바뀌었죠. 가격이 정말 쌌던 하락장에는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건 좀 무섭고요.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하려고 여기 계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은 전세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대출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규제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시장에서 일단은 어때요? 우리 경쟁자 제가 봤을 때 한 4분의 3은 이미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나는 일단 거의 75%를 물리쳤어. 네, 그러면 상위 25%의 출발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내가 투자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배워서 투자하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 627 대책이 나와서 조건부 전세 대출이 있어서 전세 세팅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627 대책 이전에도 대출을 규제하기 전에도 우린 전세 세팅을 배웠어요. 왜? 우리가 하는 투자에 전세 세팅은 한 몸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걱정됐던 게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오늘 배우고 싶은 걸 딱 보면서 이거 지금 규제 때문에 전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규제는 바뀌어요, 여러분. 네. 투자할 때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변하는 거는 시장 상황, 뭐 이런 규제 있다 없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나의 투자 안에 전세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나한테 투자는 그냥 투자 물건 잘 골라서 사는 것까지야 이게 아니라 이제 나 당연히 전세까지 빼야지 투자하는 거지 라는 거를 꼭 이제 마음속에 심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아직 안 하셨던 분들 제가 아까 전세 강의를 대하는 마음이 두 가지라는 얘기 드렸었죠. 남의 일 같아요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매수하고 나면 전세 세팅 그때부터 준비하기 늦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특히나 더 매수하기 전부터 내가 어떤 전세 세팅을 하는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초보 투자자가 사는 거에만 일단 포커싱되기가 되게 쉬운데 무조건 전세는 지금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열중반 오셨어요 할 때 사실 전세 강의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아니 열중 안 들으시는 분, 그다음에 들으신 분이 전세 세팅할 때 진짜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열중 많이 안 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나? 일단 투자했어요. 전세 빼야죠. 그때부터 막 찾아. 수소문. 진짜 수소문. 네, 별로 이렇게 나랑 접점이 많진 않았는데, 일단 접점을 만들고 싶어, 이제부터. 투자하신 분, 전세 빼보신 분한테, 근데 전세 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선배 찾고, 막 그때부터 경험담 뒤지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우겨우 준비해 나가시는데, 이제 열중 들으신 분은, 어때요? 제가 교재가 두꺼운 이유가 있다 그랬죠? 교재를 딱 꺼내죠. 딱 꺼내고, 이제, 나는 이 단계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랑 배운 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전세를 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선배 찾지 말자. 이 선배보다는 제 경험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맥은 저랑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매수하고 여러분들 전세는 매수하고 전세를 맞출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최종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물건을 결정하고 전세 세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이지까지가 내 투자의 선택지에 포함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세팅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는 집 사야 돼 이게 끝이 아니라 투자의 전 과정을 그릴 수 있는 투자자로 시야를 넓혀서 가는 게 오늘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강 때 그래도 밥잘림이나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을 한번 이렇게 훑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강에서는 전세 시장 상황 중심으로 그래도 간단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제일 궁금해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팅을 해 나가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어때요? 두 번째 파트는 언제든지 사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고민해 나가야 되는지를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해 드릴 거고 세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항상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전세가 어떻게 정하지? 내
전세 임대 만료 기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 세 번째 파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 앞에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을 결국에 계약까지 잘 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 단계부터 챙겨야 되는 것들 얘기 드릴 거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재투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임대 놓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나를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현장 노하우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 실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저 어떻게 해요? 100% 소화가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그럴 것 때문에 막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교재 제가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 일단 투자의 전 과정이 임대까지 머릿속에 쫙 그려진 상태에서 내 투자 물건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왜 오늘 그러면 계약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는 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전세 세팅이다 보니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 되면 배가 너무 불러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하고 힘드실까 봐 특히 첫 수강이신 분들한테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 정해드리는 거예요. 네, 재수강이신 분들은 내가 이전에 들었지만 양파리님이 얘기했던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었나의 관점으로 좀 더 넓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수강이신 분들 두 가지. 제가 왜 이 시점을 말씀드리냐, 마지막에 시험 봐요. 시험 봐서 틀린다. 그럼 제가 집을 안 보내드려요. 네, 철저한 여러분들을 차후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오픈북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수강이신 분들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시장에 따라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있다 그랬죠?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전세 맞출 때 내 전세의 가격을 내가 책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전세의 기간을 내가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적정 전세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3단계를 이따 드릴 거예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임대 기간 설정할 때 그냥 임대 기간은 2년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세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수업 직전에,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여쭤볼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분명 이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 되게 지금은 생소할 것 같았는데 되게 먼 시간의 얘기 같네요. 오래전의 얘기 같네요 하실 거예요. 꼭 두 개는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지금 시장의 전세 시장 얘기를 조금 하고 두 번째 파트 마시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혹시 전세 물건 네이버 부동산에서 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때요? 정말 없죠. 네, 여기 사시는 분들, 우리 지역이 수도권이신 분들도 있고, 뭐 서울, 경기 아니면 지방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도권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네, 정말 입주가 있는 그런 지역들 제외하고는 전세가 이렇게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주마다 항상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마다 거의 한 개국씩 정해가지고 한 달이면 적으면 4개, 많으면 한 6군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세, 뭐 매매 전세까지 다 싹 다 정리를 하는데 적을 금액이 없어. 네. 그럼 뭔가 실거래가를 보고 적으려고 해도 실거래가도 최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KB 시세의 전세 정도? 그 정도를 참고하면서 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없다. 세대수가 그래도 막 1000세대, 2000세대씩 되는 이런 대단지에 정말 요즘 씨가 말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씨가 말랐다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앞으로 공급 물량까지도 사실 지금 입주가 예정된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정말 물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씨 말랐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될 정도로 전세 물건이 정말 정말 귀한 시기이고, 네, 그리고 627 나오고 이제 2달이 좀 지났죠. 3달이 채 안 됐는데 627 나오고 한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 또 지금 반응이 다 다르죠. 한 일주일 동안은 상급지가 됐던 아니면 그다음에 하급지가 됐던 다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였어요.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627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6억. 특히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이 6억까지밖에 한도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에 627 나온 날에 생생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냥 대책이 나온지 모르고 일단은 동작구, 아리아, 아크로 리버하임에 전화 오셨어요, 부동산에.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어떡해요. 원래는 사장님이 이제 매수하실 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 집을 매도하고 매수하러 가는 길이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본인 아리아를 매도하고 이제 서초 매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627이 나오면서 서초를 사실 분이 6억까지 되나요? 안 되죠. 그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 그 전까지는 고가주택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출을 거의 10억에서 15억 이 사이를 받아가지고 보태서 막 갈아타기를 하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반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장님이 통화가 갑자기 이제 이제 본인 약속이 있었는데 이 본인 집도 그래서 못 팔고 그다음에 사러 가는 것도 지금 방금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왜요? 하고 사장님한테 그 시간 동시간에 627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날이 되게 생생했던 게, 그래서 627이라는 게 나왔을 때 사실 고가 시장은 되게 좀 타격이 컸고, 고가 시장 외에 6억 정도만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집들 있잖아요. 집들은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는 좀 그래도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또 한 달 정도가 좀 지나고 2달째가 되니까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특히 이렇게 고가주택 아니 그냥 이렇게 중저가에 그 대출로 커버되는 집들은 뭐지? 대출 규제가 나와서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러지도 않네?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 매수세가 4급지, 5급지, 경기도 핵심지들 막 수지나 평촌이나 이런 지역들은 매수세가 꾸준하게 붙으면서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에 그래서 이거 약발 벌써 끝났나? 집값 상승 기대 뭐 벌써 반등 이런 분위기가 그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규제가 조금 더 추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냥 규제가 나오면서 이거 627에 그냥 이 뭐 여기 여기서 그냥 연관되는 그냥 규제예요라는 입장으로 나왔고 일단 뭐 LTV 규제나 아니면 이렇게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이제 그동안은 약간 보증사별로 약간 차등이 있었는데 2억으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규제가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일요일 아마 오후에 집에 계시다가 또는 밖에 계시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전세 대출 규제가 사실 뭐 어제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이제 보증사 3사 중에서 가장 낮은 보증을 했던 금액이랑 좀 맞췄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이 이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급도 알아요. 우리도 공급이 부족하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급 확대 방안을 같이 내놨죠. 내놨고 거의 막 QA 보니까 52페이지가 그렇더라고요. 네. 엄청난 고민을 해서 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이상 민간에 이렇게 맡겨서 속도를 지체하지 않고 공공이 주도해서 갈게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중복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 시 재정비 사업 할 때 중복되는 절차는 좀 제거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할게요. 그럼 추가 택지를 좀 더 만들어서 공급을 뭐 할게요 라는 내용들이 막 이만큼 담겨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원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근데 원래 30년까지 수도권에 원래 공공 택지 정해진 데에서 25만 호를 착공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기존에 LH가 갖고 있던 그런 용지들을 그냥 이제 쉬고 있는 용지들 또는 여기에 막 학교도 포함되더라고요. 학교 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뭐 학교들 다 포함해서 12만 호를 추가로 착공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37만 호를 착공을 추진할게요. 네. 30년까지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예상됐던 물량이 착공이 예상돼요. 네. 여러분 착공이 뭐예요? 착공. 네. 아 맞아. 첫 삽뜨는 거 너무 지금 딱 준공이 아니죠. 다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26년부터 27년, 28년, 29년, 30년 착공을 추진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착공을 추진하려면 이 집이 26년에 바로 지어지나? 네. 뭐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단계를 줄인다고 해도 집이 지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 알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조리식 주택, 모듈러 주택이라는 개념까지 갖고 와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또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지만 이게 착공 추진, 착공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이 잘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이게 정말 준공돼서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봐왔던 전세 부족을 계속 더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물량 부족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규제하고 이제 어려워요. 전세 대출도 한도 낮춘다고 하는데 이제 전세가 막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시간까지 시점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제 집이 실제 물량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 4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게 하락장 대비해서 그럼 지금 일단 현 시점의 매매와 전세는 각 지역별로 어느 분위기까지 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격을 정리한 거거든요. 일단 얘의 정렬 순서는 전세가가 가장 23년 1월 대비 많이 올라온, 많이 증가한 지역을 우선으로 정렬을 했어요. 네, 여러분 1등이 어디예요? 울산. 네, 울산. 23년 1월 대비해서 전세가 18%가 넘게 올랐어요. 매매도 올랐지만 전세가 정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일단은 두 번째가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도 많이 올랐고 근데 매매가 그걸 더 뛰어넘게 더 많이 오르다 보니 그래서 상대 거의 다 전세가율이 23년 1월보다는 대부분 올라갔는데 서울은 매매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 중에서는 울산,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이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전세가는 상승을 했는데 매매가는 그거보다 아직은 이제 보합하거나 이 정도면 사실 이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떨어졌어요는 아니지만 지역 전반적인 수준 안에서 다른 지역 대비 많이 못 오르고 보합하는 단지가 많을 거란 얘기죠. 어때요? 광주나 부산 같은 지역들은 전세는 올랐어. 근데 매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한테는 어때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을 만약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도 특히 최근에 지방에 관심을 좀 꺾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억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 기억 대구 부산 무서운 곳. 계속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부산 무서운 곳 그때는 어떤 분위기냐?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져서 좋은 애들이 싼 건 아는데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이제 올라오지만 매매는 그거보다는 속도가 더뎌서 우리한테 오히려 좀 지켜봐야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고 여전히 전세가 좀 힘을 못 쓰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가 있는 그런 경북 특히 포항 같은 지역들 그다음에 대구는 대구는 여전히 이렇게 다 어렵나요? 대구 안에서도 사실 생활 검열
좀 편차는 있겠죠. 그다음에 연식별 편차는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대구랑 부산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오히려 전세가가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물량으로 제가 매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서울에서 여러분 지금 공급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서울. 어디가 있을까요? 네, 동대문도 있고 여러분 좋은 지역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여러분 동대문만 있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플 자이. 네, 메이플 자이. 여러분들이 이제 2강, 1강 때 아마 과제 보셨을 거예요. 1강 때 이제 선택 과제이지만 우리 진짜 좋은 아파트도 한번 가보자라고 할 때 원벨리나 메이플 자이 같은 데 다녀오시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입지 최상단에 있는 아파트가 이런 곳들이고 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갖췄고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구나를 되게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아마 1강 과제 나가셨을 때 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지방러인데 우리 동네에도 좋은 아파트 있는데 내가 왜 차비 쓰고 원벨리 메이플자이 보러 와야 될까? 여러분 제가 이제 투자 시작할 때 아직도 못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투자 시작할 때 2016년이니까 그때는 원벨리나 메이플자이는 없죠. 레미안 퍼스티지를 갔어요.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어디 있나? 원벨리 맞은편에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그날 제가 그 레미안 퍼스티지를 봤을 때 그 단지를 걸어갔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요. 되게 그냥 진짜 되게 그냥 엄청 한두 달 이전 같이 되게 뭔가 기억 안에 생생한 데 같잖아요. 그 정도로 그때도 되게 날씨가 봄, 이제 여름 좀 되게 그 직전이었는데 그 대단지에 이렇게 쫙 뻗은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좋은 아파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싼 아파트는 저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가 진짜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게 나이가 이만큼 이제 연륜이 되셔가지고 돈이 이만큼 쌓일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곳에 살고 계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갔는데 그때 저희 아이도 28개월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또래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지에 가면 이렇게 정원이 있고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되게 낯설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나이인데 이런 곳에 나랑 이렇게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애 주기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리고 단지가 뭔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게 레미안 퍼스트를 갔을 때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길 자체가 안 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파트를 가보시라는 게 내가 지방 살더라도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공부를 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가 제일 좋은 아파트 살려고 이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우리 되게 간단해. 돈 들고 부동산 가서 사장님 이 동네가 제일 좋은 아파트 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덕분에 더 시야를 트여서 이왕이면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좋은 거를 사보자라는 그 눈을 가지시려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도 가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초 왜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많아졌지? 메이플 자이발 전세, 전세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시기고 그다음에 아래에 이제 공급이 엄청 줄어든 지역이 있죠. 한동안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었던 단어, 당군이래, 최대 입주 물량 얘기했던 강동구가 이제 입주됐습니다. 강동구가 전세 물량이 이제 거기다 정리되고 전세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고 강동구 입주할 때 또 영향받았던 지역이 어디였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송파도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주가 정리되는 지역들, 매물 주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경기도도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광명이 광명 철산 그다음에 광명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대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또한 이제 이렇게 또 11월 들어올 물량이 있으면서 이만큼 전세가 좀 쌓여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광명이랑 비슷하게 대단지들 계속 입주하다가 이제는 입주가 정리된 지역 여기 평촌 있는 안양이에요. 그래서 안양이 요 시기에 어려워요 하다가 이제 거의 이렇게 물량이 없는 시기가 됐고 전세가로 그대로 또 반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사실 공급 많은 지역들, 제가 아까 잠깐 얘기드렸던 포항 같은 곳들 또는 광역시에서는 대전 같은 곳들이 지금 입주가 좀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쌓였다가 소진될 만하면 또 들어오고 쌓였다가 소진될 만하면 또 들어오면서 포항은 오히려 다른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하락장이 23년이었잖아요. 근데 포항은 24년도가 워낙 역대급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장 이렇게 물량이 쌓였던 시기가 다른 데는 23년이었던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는 24년이 역대급으로 전세 물량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 주는 지역. 와, 울산. 진짜 울산을 보면서 와 정말 물건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울산이 이렇게 물량이 막 쌓였을 때 하락장 플러스 입주장이 겹쳤을 때였어요. 그때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 보고 무서워요. 저 이거 팔고 싶어요. 그냥 진짜 하락장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는 돈 버는 거 이런 거 말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더 이럴까 봐 무서워요. 저 지금 조금 손해보지만 저 그냥 이거 팔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울산 시장의 공급이 정리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특히 신축은 막 1년 만에 전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고 구축들까지도 울산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들은 정고 근처까지 다가가고 있어요.
그 시장이 지금 울산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량 본 거 잠깐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지역 정리해드리면 서울 지금 어땠지? 서울에 25개구가 있지만 25개구 중에서 우리 아까 메이플자리 있는 서초 빼고는 8월에 전세가가 지역 평균치를 보자면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동대문이 네, 특히 이제 입주장하면 동대문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1월에 레미안 라그란데 입주할 때가 좀 어려웠었고, 근데 이 물량이 이제 소진되면서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주변에 그래도 선호 있는 그래도 좀 생활권 양호한 구축들이 이제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11월 4천 세대 되는 이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입주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늘어나고 있는 정도 어느 정도냐? 다른 사실 단지들은 이제 요 단지의 전세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봤자 막 두세 개인 단지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요 이제 입주하는 이제 이쪽 동대문 주변의 단지들은 그래서 전세가 이제 많아지면 6, 7개 이렇게씩 보이는 단지들도 조금씩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 또 입주했으니까 무서우니까 피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반등한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비해 동대문은 입주 때문에 좀 덜 오른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11월 입주를 하면 또 잠시 주춤한 분위기로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가격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지? 메이플자리 같은 데는 일단 전세가 지금 전용 84 30평대 기준으로 매매 43억. 네, 43억. 전세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세가 10억, 11억짜리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 단지의 전세는 어떻게 봐야 되냐?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더 높게 형성되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전세가 낮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입주한다고 했는데 얘 30평대 매매 15억, 전세는 6억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경기권에서는 아까 입주 많은 광명 이제 철산 다이더 헤리티지 얘가 5월에 입주를 했고 이제 입주가 끝났는데 얼마 전에 요거 끝나고 나서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 물량들이 하반기 내년 1월 이제 좀 들어올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광명은 일단 이렇게 뭐 대단지 입주가 들어왔고 또 약간 실만하면 또 들어오니까 전세가가 계속 죽을 쓰지 않나요?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작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광명에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들어올 때가 전세가가 되게 어려웠고 그때랑 비교하자면 지금은 일단 선호 있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그때 비교 7천에서 거의 1억 가까이도 전세가가 오른 단지도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입주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전세가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부 지역 빼고는 전세가 입주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러면 한 지역에 입주가 되게 많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소화를 같이 해주죠. 네. 그래서 광명 옆에 구로 옆에 또 광명 옆에 금천 같은 지역들이 같이 소화를 하면서 우리가 입주했으니까 엄청나게 전세가가 그러니까 하락하고 막 죽을 쓸 거예요. 우리 생각과 100%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내가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가 없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주변에 전세 수요로 연결되지 않을지를 같이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양 입주장 이제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안양은 입주장 마무리 플러스 옆에 있는 과천이 이제 재건축 때문에 이주를 하면서 이주 수요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되게 빠르게 상승을 했고, 근데 항상 입주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전세가 먼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매매가 조금이라도 시차를 두고 뒤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시차를 두고 이제 조금 아직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 덜 오른 단지가 없나를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입주가 또 정리돼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매매가가 확 튀어오르지 않은 그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양은 이 안에서 신축들, 그다음 선호하는 뭐 구축들은 매매 상승이 조금 크지만 그 외의 단지들 같은 경우도 가성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광명 이제 5월에 입주했다고 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30평대가 매매 15억대, 전세가 이제 6억 8천 정도. 그다음에 입주장 정리됐다고 한 안양 보세요. 안양의 센텀 퍼스트는 30평대가 매매 13억 5천, 전세가 7억 8천이에요. 네. 근데 이 센텀버스라는 단지의 전세는 입주장 때 얼마였냐? 정말 싼 건 4억에 나온 것도 있어요. 네. 보통 5억 선, 4억 9천, 5억에 많이 나갔고, 진짜 입주장 이제 입주 지정 기간 거의 이제 그 시점 정말 안 나갈 때는 4억까지도 나가던 단지거든요. 그 전세가가 어때요? 2년 안 됐죠, 아직. 2년도 안 돼 이 시기에 7억 8천까지 회복해서 올라와 있다는 거. 그래서 입주장이 정리되고 전세가 없으면 이 정도까지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 어떻지? 아까 포항 입주 많다고 했고 대전도 많다고 했죠. 대전에는 서구가 대전에 이제 좀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입주를 했고 얘가 이제 마무리는 됐는데 27년까지 또 대전에 입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전은 지금 25년에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27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 재계약 시기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좀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물량 27년 물량이 그럼 어느 정도인데 그러지?
2000년 정도부터 우리가 지인에서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제일 많은 물량이 대전에 27년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른 전세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울산은 제가 구축까지도 정고에 거의 달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라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가장 지방 중에서 입주장 정리 이후에 빠르게 회복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축부터 시작됐는데 구축까지 확대되면서 입지 좋은 구축이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진짜 정고 수준이랑 가깝게 올라와 있다는 거. 그리고 부산, 아까 제가 부산과 대구의 조금 시장 분위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입주가 10년 내내 있었어요. 10년 내내. 그러다가 그 물량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러면서 전세가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매매보다 전세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되면서 부산은 그래도 오히려 그래도 조금 더 지방 중에서는 기회가 좋은 시장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전세가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지? 여기 대전의 둔산자이 아파트가 매매는 7억 천 정도, 전세가 4억 정도. 네, 그다음에 울산의 이제 동북의 대장 단지인데 GLCT 자이가 30평대가 매매 5억 7,500에 전세가 4억 5천이에요. 요 전세, 제가 울산 시장이 되게 어려웠을 때 막 팔고 싶었어요. 팔고 싶어요. 많이 오셨다 그랬죠. 불과 2년 안 됐던 그 시점, 그러니까 여기 23년 5월 입주할 때 30평대 전세가 2억까지도 나갔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려웠었고 정말 빠르게 이제 회복돼서 지금 어때요? 대전보다 울산 전세가가 더 비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특히 청주도 입주가 이제 좀 이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특히 여기 중에서 서원구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주장 앞두고 있고, 이제 청주 분위기는 최근까지는 전세 물건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매매는 진짜 안 되는데 전세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세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9월 말 서원구에 하나프레나 매봉이라는 단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28년까지 이제 입주가 연이어서 청주 안에 있어서 청주도 마찬가지 입주가 연이어지다 보니 가격 회복하는 좀 속도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전주는 울산보다도 더 앞서서 공급이 정리되고 입주가 진짜 오랫동안 없던 대표적인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극심한 그냥 가뭄인데 저는 아직도 되게 생각한 게 이렇게 요 자리쯤에 앉아 계셨어요. 전주에가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뭘 하셨냐면, 혹시 너무 걱정된다고 집이, 그러니까 저 월세가 안 구해질까 봐 걱정돼서 미리 하나만 더 구해놓으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미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안 끝났는데 앞서서 그냥 한 개 더 구해놓으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진짜 공급 가뭄인 게 전주 시장이고, 근데 여기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정말 오르면 끝까지 오른다라는 분위기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구축들까지도 올라가는 시장. 근데 그 구축이 엄청나게 막 선호 있는 그런 생활권의 구축이 아니어도 후순위 생활권의 구축이 정보 가까이 오는 그런 시장이 여기 지금의 전주시장이에요. 그래서 청주에 일단 이제 입주 곧 한다는 요 단지 하나포레나 매봉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 전세가 한 3억 초반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 여기 전주의 대장 단지 에코시티 더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어때요? 4억 7천까지 나왔다가 지금 일단 없어요. 물량 없어요. 그럼 보세요. 와. 전주는 중소도시잖아요. 근데 중소도시의 전세가가 광역시보다 더 비싸. 네. 근데 그마저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 시점의 각 지역들의 분위기예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입주 있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진짜 전세 물건이 그런 귀한 시장이고, 이렇게 뭐 627, 그다음에 어제 규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이어지지만 본질적인 거는 진짜 이렇게 그 가격을 잡겠다? 그 물량이라는 게 분명히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이 본질이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고 전세가 상승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앞에 살펴본 게 이렇게 대규모 입주 영향 벗어난 곳들, 뭐 송파, 강동, 안양 같은 곳들은 전세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도 체감이 될 정도고, 그다음에 입주장 남아있는 동대문, 뭐 광명, 서초 같은 곳들은 이제 이게 뭐 전세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입주하는 동안에 물론 영향을 받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게 긴 영향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수도권 전체적인 입주가 부족하면서 전세가 그런 향방을 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뭐 둔촌 쪽 입주할 때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어려울 거라는 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방 어때요? 분위기 공급 있냐 없냐, 공급 정리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이제 편차가 큰데, 특히 공급 줄어든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전세가가 회복하면서 정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구축까지도 그 온기가 확대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어때요? 전세 회복이 매매 회복보다 빠른 지역들은 그래도 지방이라도 이제 잘 살펴보면서 나한테 좀 혹시 지방 투자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지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전세 시장 상황 어떻지? 좀 지역별로 좀 특징적인 분위기를 보고 정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잠시 쉬고 두 번째 파트부터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세 세팅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